예,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X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건설 도급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유효하게 성립한다. O인가요? X인가요? 예. 한 세모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민간공사 계약은 불효식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만 광급공사 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식 계약으로 대부분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이죠. 두 번째요. 설계 시공 일괄 계약 턴키 공사의 경우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비가 증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원래 설계 턴키 공사는 원칙적으로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다만 계약서에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 유보 조항을 둔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대부분이 보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 조정 유보 조항을 둔 경우는 가능하다. 다음에 국가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보증금을 국고 기속시킨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사경제 주체 입장에서 사경제 주체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아까 강북공사 보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조금 중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공사 절차는 이렇게 아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계약 방법 처음에 이제 계약 방법을 결정해서요. 이건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 경쟁으로 할지 제한 경쟁으로 할지 방법을 결정해서 만약에 일반 경쟁으로 한다고 하면은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게 되죠. 이건 이제 낙찰자나 계약 금액 결정 기준이고요. 입찰 공고를 하게 되는데 입찰 공고는 전자 방식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입찰 공고하는데 그럼 입찰 공고의 법적 성격이 뭘까요? 왜 이렇게 또 법적 성격을 따지는데 법적 성격을 따지는 이유가 결국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지위가 되는지 어떤 형태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입찰 공고는 보면 청약 유인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은 청약이라는 게 뭐죠? 계약의 요소거든요.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 하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죠.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여기 입찰 공고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한테 청약하라고 유인하는 거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법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청약 단계에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지위를 인정하기가 사실상 조금은 좀 어려운 지위죠. 입찰 공고에서 청약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누군가가 입찰해가지고 응찰을 하게 되면은 청약이 되는 거예요. 입찰이 청약이다. 그리고 국가가 승낙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절차로 가는 거죠.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PQ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설명, 그 다음에 입찰서를 제출해서 입찰 보증금 납부하는, 그 다음에 낙찰자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된 날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그런 걸로 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입찰하고 나서 낙찰자 결정되고 계약 체결되는 요 단계가 좀 중요하고요. 이런 단계에서 만약에 탈락한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그 다음에 낙찰자 결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적 성격을 보면 아까 입찰 공고는 청약을 유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입찰이 청약이라는 거예요. 청약. 그 다음에 아까 낙찰자 결정이 되잖아요. 낙찰자 결정되는 거는 이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이 성립하는데
계약을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낙찰자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예약이다. 법적인 성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계약의 예약이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어, 계약이 성립해야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낙찰만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낙찰자한테 어떤 법률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성격을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의 예약이다. 예약 걸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낙찰자는 어떤 지위를 갖느냐?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편무예약이다. 아까 들어봤죠. 쌍무계약, 편무계약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어느 한쪽만 책임을 지는 게 편무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예약한 건데 편무예약이라는 거는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해 줄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예약이다. 그래서 낙찰자는 그런 지위를 가져요. 만약에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뭐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낙찰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고 계약 체결 전 단계인데 나중에 국가가 낙찰할 때 입찰해서 낙찰됐을 때 어떤 그 낙찰 조건 내용을 나중에 계약 체결할 때 좀 바꾸려고 한다.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을 입찰 공고했을 때하고 다르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그거는 이미 성립한 계약의 예약에 대한 승낙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찰자의 어떤 지위를 보장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는 뭐냐면은 이제 국가가 땅을 매각을 하는데 입찰을 통해서 땅을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매각하고 입찰 공고하고 낙찰자 결정할 때까지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계약 체결할 때쯤 되니까 그 땅 중에 일부를 공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붙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낙찰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간 건데 그렇게 낙찰자는 이런 어떤 예약으로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입찰 공고나 다른 낙찰대 조건과 다른 조건을 추가로 국가가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판례가 있어요. 입찰이나 낙찰 관련된 분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뭐 이렇게 입찰 무효 사유는 국가계약법이 정하고 있어요. 뭐 형식적으로 뭐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간 입찰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되는 거고 뭐 입찰 절차나 낙찰 어, 절차,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 있잖아요. 입찰 절차나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어떠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은 대체적인 규정들은 다 국가의 내부 규정으로 공무원만 기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위반해서 뭐 적격심사를 했다든지 이렇다고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대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너무 그냥 현저하게 입찰 절차의 공공성을 해치게 된다든지 공정성을 해치게 되고 입찰자도 그런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 이런 정황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입찰 절차나 낙찰 절차의 일부 좀 그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를 약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법원의 태도입니다. 소송은 보통 이제 낙찰자로 선정된 사람이 있는데 탈락한 사람이 낙찰자 선정이 무효다 이렇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가 낙찰자 지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전 적격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 나는 적격 대상자 지위가 있다라고 지위 확인의 소를 구하거나 이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입찰이나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금지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런 소송들은 한 번 소송 제기하면 1년 걸리잖아요. 아무리
그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다 계약 체결하고 이미 뭐 그 공사 들어가고 했을 건데 나중에 다 이미 진행돼 버리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 가처분 절차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절차를 금지해달라,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그런 가처분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런 소송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뭐 가처분이든 소송이든 제기해가지고 내가 낙찰자 지위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하고 계약까지 체결해가지고 이행까지 다 완료돼 버렸어. 공사가 다 이미 완료돼 버렸어. 그러면은 그 소송 자체는 낙찰자 지위, 내가 낙찰자 지위에 있습니다. 확인을 구할 소송 이익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제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만약 1순위인데 2순위로 밀려가지고 진짜 억울하게 탈락했어. 그럼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죠. 국가한테. 그렇더라도 내가 낙찰자로서 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이 계약을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송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이렇게 상당 부분이 진행돼 버렸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국가계약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계약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건설공사 계약, 도급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계약 체결이나 그 다음에 뭐 절차나 뭐 이런 또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당사자, 이게 당사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사자. 건설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도급인, 보통 우리가 호칭하기를 도급인하고 수급인이에요. 도급인은 건축주, 수급인은 시공사가 보통 되죠. 도급인은 발주자라고 칭하기도 하고 시행사라고 칭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는 이제 도급계약이니까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럼 누가 도급인이고 누가 수급인이냐? 누구를 당사자로 볼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누구로 기재되어 있냐 이걸 가지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뭐 다툼이 없으면 모르는데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건 결국은 이제 명의를 빌리거나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계약서에 없는 사람, 그죠? 도급계약서에는 뭐 도급인으로 없어, 수급인으로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실제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만약에 도급인이 무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토지는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뭐 부부가 공유일 수 있고 부모 자식이 공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 땅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공사 시공 계약은 그 중에 한 사람하고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돈 달라고 할 때 도급인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거기 기재 안 된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거기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도급이라고 볼 수 없을 텐데 만약에 실제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뭐 공사 계약 체결하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중간에 공사 진행되는 과정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이 관여를 해왔다면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을 인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근데 그런 사정이 없다. 그러면 도급인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명의대여하고 현장 소장의 경우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명의대여를 한번 볼까요? 명의대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법이 금지를 하고 있죠. 건설산업기본법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세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종합면허나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대여 업체한테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빌려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건산법은 명의대여 금지하고 있고 발각이 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죠. 명의대여 이름을 빌려주는 거잖아. 이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명의대여라고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그냥 이름 만약에 내가 실제로 공사를 전부 해요.
내가 실제 공사 전부 다 맡아서 진행해.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 이름만 빌렸어. 그럴 경우에. 그죠? 근데 이게 판례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 이건 반대죠. 이게 다른 사람이 시공했다고 하니 아예 그냥 내 이름으로 공사가 내 명의로 공사가 수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전부를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해요. 근데 실제로 그 명의 빌려준 명의자로 돼 있는 사람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할 의사로 수급했고 시공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하면 명의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공에 관여했냐 이런 건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공사 체결 뭐 경위를 보든지 그다음에 뭐 대가는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냐. 그다음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냐. 자금은 어떻게 또 기성금은 어떻게 지급했냐. 실제로 누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익을 분배했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 뭐 명의도급계약 명의대여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산법이 무효라고 하고 아니 건산법이 그 금지를 하고 있는데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명의대여 금지 규정에 위반해 가지고 내가 명의를 빌려와서 다른 사람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요.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은 유효할까요? 건산법에 위반된 명의대여를 해가지고 와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도급계약도 무효가 될까요? 근데 법원은 그렇게 안 봐요. 도급계약상의 사법상의 혈액은 영향이 없다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법상의 혈액에는 영향이 없어요. 대신 이제 실제로 누가 계약의 당사자냐 특정하는 문제는 남겠죠. 대신 명의 대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여를 달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대여료 지급 약정 이런 것들은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명의 대여를 소개해 준 사람이 알선료를 달라 이런 것들도 다 무효가 되죠. 명의 대여에 기해서 체결한 도급 계약은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지만 명의 대여료 지급 약정이나 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명의 대여한 경우 내가 이제 누군가가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명의 대여자 이름으로 수급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면 실제로 이거 결국은 수급인 실제로 공사한 사람 명의를 차용한 사람이죠. 차용한 사람을 수급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수급인으로 볼 거냐의 문제예요. 그거 이제 도급인하고 다 의사가 일치하면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죠. 그거는 결국은 이제 법에서는 이게 많이 쓰는 표현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실제로 명의를 빌려온 행위자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 대여자 중에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서 당사자를 결정해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아마 이거는 판사가 결정하겠다는 뜻 같기도 해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합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 계약 이행 과정, 계약 체결부터 이행 종료 과정까지의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누가 수급인이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상법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를 이제 빌려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진짜 수급인이라고 오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수급인하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연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거는 그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요. 뭐 도금이 알았거나 뭐 모르는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그 책임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상법에 따라서 명의 대여자는 책임을 질 여지가 있고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여지도 있어요. 사용자 책임이라는 건 뭔가요? 뭐 이 피용자 고용당한 사람이 어떤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손해본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게 사용자 책임인 건데
원칙적으로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명의 대여자가 책임까지 질 경우는 많이는 없겠지만 이렇게 명의 대여를 해준 경우에는 마치 외부적으로는 고용한 것과 다른 없는 외관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될 여지가 있고 사용 관계가 실제로 있었냐 하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뭐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원은 보고 있어요.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져야 될 연대 책임을 수급인하고 연대 책임이 돼야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법원에 재판에 가보면 누가 수급인인가 했을 때 명의 대여자가 수급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수급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명의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명의를 빌려온 명의 차용자를 수급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를 수급인으로 볼 거냐 명의 대여자로 볼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명의 대여자가 계약상에 이제 명의자가 도급인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면 도급인 입장에서는 너랑 계약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명의 차용자, 명의를 빌려온 사람하고 계약한 거지 너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돈 줄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명의 대여자나 차용자를 확정하는 게 굉장히 만약 도급인의 입장에서도 지체상금을 물리거나 하자담보 책임을 묻거나 수급인한테 해야 되는데 그게 명의 대여자가 진짜 수급인인지 명의 차용자가 수급인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만약에 당사자 특정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청구가 기각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급인이 이제 병원을 지려고 하는데 지인이 아는 사람이 자기가 시공을 맡겠다. 명의 차용자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종합면설 면허가 없으니까 세종건설이라고 하는 명의를 빌려서 세종건설 명의로 명예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겠다. 도급인이 승낙을 했어요. 도급인이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명의 빌린 사람, 명의 차용자, 그 다음에 명의 빌려준 세종건설 대표까지 만나가지고 수급인은 세종건설로 하고 하는 공사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약속하기를 공사대금은 세종건설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세종건설하고 만약에 명의 차용자 사이에 두 사람들은 세종건설하고 명의 차용자는 공사대금 받으면 명의 대여자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용자한테 송금해 주기로 이 세종건설하고 명의 차용자 사이에는 약속을 했어요. 명의 차용자가 직접 이제 하도급체 선정해가지고 공사 진행했고 도급인은 세종건설 계좌로도 돈을 주고 명의 차용자 계좌로도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 소송 가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고려 요소가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게 돈을 명의 차용자한테도 공사대금을 송금했으니까요. 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명의 차용자가 공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도급인이 이제 공사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도급인이 이제 공사 독촉을 해야 되잖아요. 독촉을 세종건설한테 요구를 했어요. 빨리 해라. 이제 명의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종건설 대표이사가 그래 내가 공사를 빨리 할 건데 준공기한을 좀 수정해주면 연장해주면 할게라고 추가 계약서를 세종건설이 작성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세종건설이 추가 계약 작성했는데도 마무리 공사를 못해요. 그래서 도급 계약을 도급인 해지하고 다른 사람 지켜서 공사를 했는데 그럼 이제 공사가 이제 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해제된 상태에서 공사가 일정 부분 공사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수구빈들이 있을 거예요. 하수구빈들이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이 하수구빈들이 이제 명의 차용자가 그 수급인이라고 생각하고 명의 차용자가 도급인한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를 했어요. 돈 다오. 그리고 청구를 했죠. 돈 다오. 그럼 이제 명의 차용자가 진짜 수급인이어야지 이 소송은 유효한 소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급인에게 받을 명의 차용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다음에 그 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니까 만약에 명의 차용자가 아니라 명의 대여자인 세종건설이 수급인이라고 보면은 이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소송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입증한다고 하면 중간에 계약이 타결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실제 공사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도 돼야 돼요. 그거는 결국은 시공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공사 측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감정 신청을 해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미 다른 이제 아까 이제 제3자가 공사를 완공해서 이렇게 혼합돼 있겠지만 분리해가지고 그 전까지 시공한 공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성공사비를 산정하는 그런 감정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하급심에서는 공사의 형식적인 면을 중요시하게 봤어요. 그래서 공사 계약서를 세종건설 대표이사가 작성했고 그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서 작성할 때. 그 다음에 공사가 이제 예정대로 안 될 때 도급인이 세종건설한테 독촉 통보서를 보냈고 계약 해지 통보도 세종건설이 했고 세종건설이 추가 계약도 작성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작성해줬고 도급인이 세종건설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세종건설은 그러니까 세종건설이 도급인한테 기성 청구한 것도 있다. 물론 이제 뭐 차용자도 청구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종건설도 기성대금을 청구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세종건설이 하수급인들한테 공사를 독촉하기도 했다. 자기가 뭔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공사를 독촉했다니까. 그다음에 명의 차용자가 세종건설하고 하수급인들 그 하도급 계약서 작성할 때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의 차용자가 뭐 계약 당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정황이죠. 하도급 계약서 작성하는데 세종건설이 작성하는데 명의 차용자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정황들을 봐가지고 여기 이제 세종건설이 실제적으로는 수급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대법원은 아마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는 지금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항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해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 당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농업분담 계약에 있어서 명의 차용자를 계약 당사 수급인으로 하는데 명의 차용자 도급인사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거나 도급인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명의 차용자를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으리라고 보기에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 앞에 정황들을 오히려 보면 이런 정황들을 보면 명의 차용 계약 당사 수급인 이 명의 차용자를 도급인도 수급인으로 하고 명의 차용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그런 정황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 계약서가 세종건설 명의로 작성된 거는 이렇게 명의 빌려오기로 한 그런 결과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급인은 명의 차용자다. 실제로 공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요건 조금 이제 반대되는 견해일 수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명의 차용자가 명의를 빌려온 사람이 도급인으로부터 여관 건물 신축공사를 이제 여관 짓는데 신축공사를 수급을 했어요. 근데 명의 차용자가 역시 건설 면허가 없어가지고 면허 빌려오기로 하고 수급인 명의는 이제 빌려온 회사 명의로 하고 차용자가 명의 대여자로부터 일괄하도급 받는 형식을 취해서 공사 대금도 명의 대여 회사를 통해서 지급을 받고 세금 계산도 명의 대여 회사 명의로
발행 교부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시공계약서, 이거는 지금 이제 일반 계약서, 표준 계약서 작성한 거고, 따라 작성하고, 거기 이제 부수 계약서로 시공 계약서에는 시공자 명의에 명의 차용자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명의 대여사가 이제 건축주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도급인이 플러스 돼가지고 한 명 더 추가가 되면서 건축주가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명의 대여 회사가 그 수급인은 자기 회사라고 하고 라고 하고 명의 차용자가 그 건축주 명의 변경에 대해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약간 뭐 고려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가 이제 지연되니까 지체상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거를 이제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만나서 논의를 하는 자리에 명의 대여회사만 간 게 아니라 명의 차용자도 함께 참석했고, 명의 차용자가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각서를 작성해 줬어요. 뭐 이렇게 뭐 책임지겠다는 뭐 이런 각서였겠죠. 그래서 도급인한테 교부를 했어요. 그리고 도급인이 공사 이행 촉구할 때 뭐 하자 보수해달라든지 아니면 지체상금 뭐 아니면 공사 이행 촉구 이런 것들을 명의 대여회사뿐만 아니라 명의 차용자한테도 보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누가 수급인일까요? 실질적으로 원심에서는 명의 차용자는 스스로 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될 의사였고, 도급인으로서도 명의 대여 회사와 명의 차용자 사이에 종합건설면을 대여받고 명의 차용자와 직접 계약 관계를 형성할 의사로서 도급계약 체결한 게 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명의 차용자로 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게 도급인하고 명의 차용자 사이의 의사가 일치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명의 차용자를 계약 당사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 이 명의 차용자도 시공계약서에 이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명의 변경하는데 확인서도 써주고 명의 차용자가 그 다음에 각서도 명의 차용자 작성해주고 이런 경위들을 같이 봤겠죠. 이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둬서 본 건데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은 다 그 사실관계는 다 똑같으니까요. 똑같은데 이제 계약서에 표준 계약서에 수급인단의 명의 대여회사로 돼 있고 시공 계약서에도 뭐 차용자는 들어있지만 명의회사로 돼 있고 그러니까 건축주 변경 과정에도 수급인단의 명의 대여회사로 기재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의 차용자가 공사 완공된 뒤에 자기가 하수금이라고 하면서 명의 대여회사한테 하수금 지급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 자기는 적어도 직접 수급인이 아니고 하수급인 내지는 다른 어떤 지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 포커스를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당사자를 볼 때 중요시하게 보는 게 이게 공사 대금 지급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공사 대금도 실제로 법인 계좌로 다 명의 대여 회사로 지급됐고 명의 차용자한테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어요. 앞에 판례에서는 돈을 일부는 차용자한테 지급한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도 없고 계산서도 다 여기서 끊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명의 대여회사가 계약 당사자 수급인이다 이렇게 본 거고 명의 차용자는 현장 소장 정도 이렇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대법원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누구를 수급인으로 볼 것이냐 명의 대여자를 수급인으로 볼 것이냐 명의 차용자를 수급인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의대에서는 이제 현장 소장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현장 소장은 현장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하잖아요. 자재 노무 관리뿐만 아니라 뭐 공사 지휘 감독이나 공정 관리, 안전 뭐 이런 것까지 다 총괄하고 있고 현장 소장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갖는 위임받은 사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라고 보는 거죠. 포괄적인 어떤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공사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현장 소장 문제가 되는 건 현장 소장이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럼 현장 소장이 한 행위는 모두 다 회사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현장 소장이 뭐 사인하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현장 소장 개인이 한 행위냐 아니면은 그 현장 소장이 사인을 했지만 회사가 그러면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공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
회사가 책임을 지죠. 그래서 뭐 시공에 관련된 자재라든지 노무관리, 그다음에 하도급 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그다음에 중기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료 지급 이런 것들은 시공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현장 소정이 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부 책임을 지죠. 그러나 시공과 관련된 없는 행위, 예를 들면 수주 활동이라든지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줘요. 아니면 누구 채무를 인수해. 아니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가 없이 포기를 해. 이런 것들은 시공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다만 판례가 이제 하나 보면요. 채무 보증에 대해서는 원래 책임 안 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현장에서 보면 이제 박수만이 현장 소장인데 뭐 앞에 이제 이런 현장 소장의 개념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제 이 사건에서는 현장 소장이 채무 보증을 해줬어요. 뭐냐 하면 하수구빈이 중기를 이제 들여와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중기를 임대해 가지고 공사에 투입을 하는데 그 중기 임대하는 그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업자한테 그 임대료 지급에 대해서 하수구빈이 지급해야 되는 임대료 지급 채무를 보증을 해줬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런 채무 보증은 현장 소장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채무 보증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사례에서는 보면 이 현장이 굉장히 뭐 방대한 그 규모의 현장이었고 이 현장 소장이 여러 가지 거의 전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현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고 이 장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공사에 굉장히 큰 지장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수구빈이 임차한다고 할 때 그래 그럼 채무 보증을 해주는데 원래 하수구빈한테 지급해야 될 하도급 대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하도급 대금에서 이 임대료만큼은 빼고 임대료만큼을 그 임대인한테 지급하고 중기 임대인한테 지급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만 하수구빈한테 지급하기로 하는 이런 취지로 채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한테는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 채무 보증 행위에 기해서 중기 임대인이 회사에 대해서 현장 수장이 채무 보증했으니까 회사는 책임져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사는 이제 채무 보증 행위는 현장 소장의 임무도 아닌데 업무 법은 보증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위임했다고 보는 게 맞다 회사가 그래서 청구를 인용해 준 그런 판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로 계약 체결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는 타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타절, 중간에 뭐 깨졌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해제가 되는데 해제는 이제 법률적인 용어죠. 해제. 해제가 뭘까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해제예요. 해제. 그러니까 계약이 없었던 일로 원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해제 말고 해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지. 그것도 법률적인 효과는 없었던 걸로 하는 건데 장래에 향하여 이제 없었던 일로 하는 게 해지예요. 해제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건설공사 계약을 해제한다고 생각해봐요. 중간에 해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해제하는데 만약에 원상회복을 시켜야 된다면 내가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거의 뭐 한 80%를 완성했는데 공사를 못하고 내 잘못이든 상대방 잘못이든 하고 그냥 나와야 된다고 하면 계약의 일반적인 해제 원리를 관철하다가 보면은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나는 수급인은 없었던 일로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철거해주고 나오고 받은 돈이 있으면 돌려주고 원래 그랬잖아요. 만약에 매매를 예를 들어봐요. 만약에 뭐 물건을 사고 팔았어.
사고 팔았는데 없었던 일로 해제를 했어. 그러면 받은 물건은 돌려주고 매수인은 매도인은 받은 돈은 돌려주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건물도 철거해가지고 다 깨끗한 상태로 원상회복해주고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은 반환해야 되고 또 못 받은 것도 반환 청구할 수도 없는 그런 부당한 결과가 이제 해제 소급표, 해제 원칙을 그대로 관찰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적어도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이 해제 소급표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돼가지고 이제는 만약에 이걸 철거하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손실을 처리하게 되고 그 이미 완공된 부분 자체가 도급인한테 이익이 될 때는 그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실효되는 걸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지와 비슷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써먹을 수가 없어. 공사가 너무 조잡해가지고 써먹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죠. 이런 경우는 다 철거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의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철거했을 경우에 원상회복했을 경우에 손실이 되고 그 안정된 부분이 도급인한테 이익이 되면은 소급표를 제한해서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실효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나요? 보면 여러 가지 해제 사유들이 있어요. 법의 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설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이 민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행지체, 이건 이행불능, 이건 늦어진다는 거고 이건 아예 못하게 된다는 거고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행을 거절하는 거. 이건 이제 수급인의 영역이죠. 그 다음 도급인한테도 뭐 잘못이 있어서 도급인한테 뭐 잘못이 있으면 수급인이 해제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이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우리 표준계약서에도 보면 해제 사유를 딱 정하고 있어요. 요런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약정,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해제 사유를 정하고 가는 거니까 약정 해제 사유가 되죠. 합의 해제 사유. 계약 진행 도중에 당사자가 합의할 수도 있죠.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같이 하고 이제 계약은 끝내는 걸로 하자. 하고 합의 해제할 수 있죠. 중간에. 그 다음에 도급이냐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데는 수급인이 영업정지 처분 정도 받으면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법정해제, 민법에 나오는 법정해제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건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할 때도 그냥 일반 계약이나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특히 건설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정해제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데 앞에 네 가지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고요. 뒤에 거는 이제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것인데 하나씩 볼까요? 이게 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건데요. 이행지체는 뭘까요? 이행을 지체한다, 늦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건설에 있어서 이행은 뭡니까? 공사잖아요. 완공이 늦어지는 거죠. 지체. 그럼 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급인이 이제 해제를 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민법에서는 최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실무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일 처리하다 보면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하고 다른 사람을 업자로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상당한 기간
정해서 그건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는 거는 공사 빨리 해라 빨리 완공해라 이렇게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최고하지 않더라도 난 처음부터 난 공사 못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경우는 최고가 필요 없지만 보통의 경우는 최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행 불능인 경우 이행 불능은 뭐냐? 이제 공사 중단이나 공사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완공이 불가능해. 약정 기한 내. 명백해졌어. 못할게. 이런 경우는 이행 불능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공사를 못하게 됐어. 못할 거야. 그래도 최고를 해야 될까요? 네. 최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나 공사 못하겠습니다라는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최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최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나중에 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해서 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그 사람하고 뭐 손해배상이나 다른 돈 문제는 남을 수 있을지언정 계약은 해지 안 됐다고 효력이 살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이행인 경우, 그래서 수급인의 시공이 좀 불완전한 경우, 시공으로 인해서 확대 손해, 예를 들면 건물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 하자로 인해 가지고 뭐 침수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뭐가 부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수급인이 공사 완공되기 전에 아예 무단 못하겠습니다. 공사 못하겠습니다. 명백히 한 경우는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수급인의 기책사유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전에 협력, 예를 들면 건설 부지를 주기로 했는데 아니면 자재를 공급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수급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든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법정해지 효과의 문제죠. 만약에 이제 수급인 기책 사유로 만약에 수급인이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해제됐어요. 그러면 수급인은 그때까지 공사한 거 그대로 이제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도급인한테. 그리고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상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에 계약 해제가 되면 수급인 입장에서는 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감정인이 현장에 임해서 실제로 그때까지 진행된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공사 금액을 확정하고 재판부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로 가게 되고 대신 수급인한테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 공사대금이나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도급인이 입은 손해가 있다고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급인의 기책 사유로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항상 남는 거예요. 수급인이. 그럼 뭘 손해배상해 줘야 될까요? 수급인이 잘못해가지고 이행이 지체돼가지고 뭐 아니면 불능이 돼가지고 도급이나 어떤 게 손해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수급인이 중간에 공사 다 못하고 갔다 해제됐다 하면은 만약에 이제 누구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시켜서 공사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는. 원래 예정했던 방식대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애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더 증가돼. 그런 경우는 그럼 손해가 되겠죠. 그런 거는 당연히 손해로 배상을 해줘야 될 거고 만약에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거 공사비가 너무 늘어나게 되니까 내가 공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게 되면 건축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이런 것들도 도급인의 손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인 기책사유로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기성금 받을 수 있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만약에 도급인이 잘못했어. 그럼 수급인은 당연히 공사대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수급인도 그때까지 공사대금 청구권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공사대금 만약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냥 그 기성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급인 잘못으로
한 경우는 나는 내가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제대로 협조를만 해줬으면 끝까지 다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 해제에서는 고려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공사대금 전액 중에서 그죠? 전액 중에서 내가 이제 뭐 공사 안 함으로 인해서 뭐 자재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임대료나 하도급 공사비용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뺀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요. 실제 소송에서 이렇게 많이 청구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해제 사유 중에 도급인이 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공사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100% 완성되면 안 돼. 근데 완성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어. 다만 뭐냐?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사유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수급인이 채무 불이행을 했거나 안 했거나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도급인이 일 완성하기 전에 임의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떤가? 법률적인 효과는 어떠냐? 수급인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기성 부분 그대로 인도해주면 되죠. 대신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 손해는 어떤 손해를 배상했냐? 계약 해제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배상이다. 이 상당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이제 실제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복잡한데 하여튼 상당하게 원인과 결과가 될 만한 그런 관계에 있는 손해 그거는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슷하죠. 앞에 도급인의 책임으로 그 계약을 수급인이 해지하는 경우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수급인이 이미 지급한 비용 그리고 이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을 수 이익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전체 공사대금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미 지급한 비용은 좀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을 중지함으로써 면하게 된 비용들이 있죠. 그런 금액들은 빼고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그 내용을 느려서 써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가 애초에 계약 체결하면서 해제권을 이렇게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 조건에도 이게 나와 있는 게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도 있고 수급인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이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한번 표준계약서 보시면 약정해제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구 책임 때문에 계약 해지하는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합의 해제. 이건 이제 계약 당사자 쌍방이 나중 계약 계속 진행 도중에 중간에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다. 이게 새로운 계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하는 새로운 계약인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해제해서 어떤 내용을 정하는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해제 효과는. 그래서 뭐 손해배상 하기로 특약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손해배상은 나중에 따져보자 하고 유보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면은 여기도 특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예요. 그래서 기성대가 지급은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기성도 마찬가지죠. 기성고 공사대금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할 것인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 부분 공사가 진척이 돼가지고 이게 도급인한테도 이익되는 부분이면은 수급인은 기성고 상환은 보수를 받을 권한이 있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소위 불안해 항변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건데 쌍무계약이 뭐라고 그랬죠? 예, 계약의 양쪽 당사자가 다 채무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도급계약, 건설도급계약도 쌍무계약이라고 했는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동시이행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건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보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라고 했죠. 근데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하고 보수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는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준공하고 보수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물건을 인도하고 보수의 지급은 동시에 이행 관계일 가능성이 있어요. 계약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건설공사에서는 일단은 보수가 지급이 주지 않더라도 아직 내가 돈을 안 받았더라도 공사를 먼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을 해야 될 경우에 근데 봤더니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보니까 도급인이 굉장히 신용이 불안한 상태야. 재산 상태가 악화됐어. 그리고 지금까지 쭉 기성대금도 연체가 되고 있어. 앞으로도 안 줄 것 같아. 이런 경우. 그럼 내가 계속 내 돈을 들여서 시공사는 공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돈 줄 때까지 나는 공사 못하겠어. 거절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불안해 항변권의 문제인데요. 상대방이 그 채무 이용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시공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도급인이 기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급을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 완공하더라도 지금 채무를 이행 담보가 안 돼요. 곤란한 현전 사유가 있어. 그 현전 사유는 게 뭐 도급인이 뭐 부도가 났을 수도 있고 뭐 신용이 악화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는 공사 완공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안 하면 수급인은 아까 이행지체가 돼서 지체 책임을 묻고 뭐 지체 상금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도급인에게 있는 어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이행지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도급인에게 그게 뭐냐? 계약 성립한 이후에 채권자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 등 사정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있는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당초의 계약량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치게 바라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경우로 예를 들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계속 중도금을 계속 내야 되는데 내가 돈만 계속 냈는데 시공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건설회사의 의무이행이 현재 곤란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계속 돈만 낼 수는 있잖아요.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안해 항변권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계약의 성립부터 해제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두 시간에 걸쳐서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